자, 지금부터 K디지털 핵심 융합 서비스, 핵심 실무인재 양성 융합 서비스 개발자 과정의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을 보내려니까 제가 첫 담임이라서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자, 여러분이 피드백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최종 성과물 발표하기에 앞서서 부원장님의 인사말 듣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분들 소개까지 하고 발표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난 11월 30일 날 개강을 해서 오늘 5월 10일 날까지 이렇게 만 5개월 동안 이런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동안 달려오다가 오늘 마지막 수료를 하게 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에 심사위원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체 28명 중에 한 명이 중간에 탈락하고 2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만 5개월 동안 한 명만 탈락하고 이렇게 오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다가 오늘 지금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결석, 지각, 조퇴, 출석부에 한 가지도 흠이 없는 친구가 11명이나 됩니다. 자, 그 친구를 위해서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의 이러한 영광과 훌륭한 결과물을 위해 정말 불철주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또 오늘 본인이 처음 담임 맡아서 이렇게 떨린다고 고백을 해준 우리 손지영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여러분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성과물을 그동안에 밤낮으로 쉬는 날 없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보러 또 심사위원님분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제가 심사위원분들을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림정보통신의 우리 윤승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멀리 세종에서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휴내과의 우리 정희재 대표님 오셨습니다. 자, 동신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우리 유갑상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메가윅스의 임박택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저희 멘토링도 해주시고 디노밸류의 신청화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프렉스의 윤희안 이사님 오셨습니다. UOK의 김국세 연구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7분의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엄정하게 심사를 해주실 텐데 사실 부원장인 저로서는 마음이 좀 아쉬운 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다 같이 1등이지만 오늘 또 최우수상, 우수상을 가린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수료증은 물론이고 우수상, 최우수상, 모범상 이렇게 잘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지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취업을 위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노력을 할 텐데 벌써 우리 손정 담임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취업이 확정된 친구가 여러 명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단톡방 나가지 않고 또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저와 우리 취업지원센터 우리 손지영 선생님이 노력해서 목표는 한 달 내에 70%가 목적입니다. 한 달 내에. 그렇다면 2달 후에는 적어도 한 85% 정도는 취업이 확정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제가 또 이따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지만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지 말고 아 이것이 내 길이다 잡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오늘은 물론 발표를 잘하는 것이 최종 목표지만 취업을 향해서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희들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듣고 있는 친구들은 심사위원분들 평가가 끝나시면 각자가 이제 스트리밍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 개 채택해서 제가 각 반 담임 선생님들에게 채택된 친구한테는 상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막 기반 유튜브 영상 요약 서비스를 구현한 순신 씨의 신이와 아이들 팀입니다.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이와 아이들 팀 발표를 맡게 된 권순신입니다. 지금부터 자막 기반 유튜브 영상 요약 서비스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저희는 개발 배경 및 목적, 주요 기능, 개발 환경 및 구현, 기대 효과, 팀 소개 순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 및 목적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정보 습득을 위해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작년 9월 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80%가 유튜브를 사용했고 우측 그래프를 봐주시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대비 사용 시간이 2배나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 소비였지만 정보 습득을 위해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이유 역시 2위랑 3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습득을 위해 유튜브를 사용 시 불편한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전공 개발자가 가능한가요? 라는 유튜브 검색 시 동일한 주제에 대해 많은 영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영상을 골라야 될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영상을 골랐다 하더라도 영상 길이가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을 전부 다 보거나 특정 영상을 검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막 기반 유튜브 영상 요약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위의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막 데이터를 활용해서 영상별 요약을 미리 보여주고 특정 영상 내 자막 검색, Q&A, 요약 보기를 통해서 바쁜 현대인들이 정보 습득을 위해 유튜브 사용 시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아이튜브라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다음은 아이튜브 개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검색을 통한 영상 리스트 출력, 둘째는 영상별 N줄 요약 미리 보기 제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영상 내 자막 검색, 요약, Q&A 기능입니다. 이러한 주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개발 환경 및 구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환경의 경우 운영체제는 윈도우 10을 사용하였고 프론트엔드의 경우 jQuery를 포함한 자바스크립트, HTML, CSS, 백엔드의 경우 파이썬 플라스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머신러닝의 경우도 파이썬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형상관리 툴로는 GitHub을 사용했고 IDE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구현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의 경우 심플하게 구성해서 검색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영상 검색 결과를 각 영상별 자막 데이터를 이용해 세 줄 미리 보기 요약과 함께 보여줘서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정보 습득을 위한 영상 선택의 편의성을 제공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제작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은 특정 영상을 시청하는 화면입니다. 특정 영상을 시청하면서 우측에 있는 자막 보기, 요약 보기, 그리고 Q&A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막 보기입니다. 자막 보기는 재생되는 영상 흐름에 맞춰서 자동으로 포커싱돼서 자막이 진행되고 있고 영어 영상의 경우 듣기 이외에 전체 자막을 보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정보 습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상의 모든 내용은 자막의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영상에 대한 정보는 자막에 담여 있기 때문에 자막 내보기를 통해서 전체 자막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요약 보기 기능입니다. 기본 세 줄을 바탕으로 저희는 세 줄, 세 줄, 7줄, 10줄 요약을 요약 길이에 맞춰 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Q&A 같은 경우에는 한글 자막으로는 퍼포먼스에 이슈가 있어 영어 영상 기준으로 자막 내에서 Q&A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아이튜브 관련해서 웹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가 영상을 보기 위해 단어를 서치 월드라고 입력하게 되면 저희 플라스크 웹 서버에서 유튜브 데이터 API와 파이튜브를 활용해서 영상 자막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고 딥러닝 관련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요약 정보와 함께 제이슨의 형태로 HTML 파일로 전달이 되면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 동적으로 화면을 만드는 것을 구현했습니다. 세 번째, 특정 영상 보기 화면에서도 기존과 동일하지만 특정 영상에 대한 비디오 아이디를 전달해서 유튜브와 파이튜브로 자막을 추출하고 추가로 Q&A 관련된 분석을 통해서 동일하게 제이슨 형태로 보내 화면을 만드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딥러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딥러닝 관련 요약은 크게 문서 요약 쪽과 Q&A 쪽입니다. 문서 요약의 경우는 저희가 탐색한 모델로는 LSTM, GPT-2.3, 벌트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GPT와 벌트 같은 경우는 유료 서비스 및 개발 환경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고 LSTM 같은 경우에 데이콘에서 신문 기사와 신문 기사 요약 데이터로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했으나 특정 주제의 신문 기사 데이터로 인해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 요약하는 데는 퍼포먼스적인 한계가 있어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탐색을 계속하는 중에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사용한 라이브러리인 젠신과 텍스트 랭크를 활용하였습니다. 보시는 코드는 텍스트 랭크 코드를 활용해서 주식 시황 유튜브 대본을 7줄로 요약하고 밑에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같은 경우도 문서 요약과 동일하게 GPT-2.3와 벌트를 고려했지만 개발 환경 및 저희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아서 LNNLP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Q&A 답변을 자막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질문을 던졌을 때 자막 내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 추출 방식인 LNNLP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연 영상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자인데 열심히 하면 구글도 갈 수 있을까? 그냥 구글 비전공 검색해봐야지. 영상이 너무 많은데 뭘 보지? 영상 요약 내용이 나오네. 첫 번째가 이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추천을 받아서 인터뷰를 했구나. 나랑은 좀 아니네. 다음은 프론트엔드 개발로 시작을 했네. 한번 봐봐야지.
자막 다운로드 기능이 있네. 내용 좋으면 다운받아야지. 아까 마저 보던 요약 좀 더 봐야겠다. 원하는 길이로 볼 수 있구나. 7줄 요약도 한번 봐야지. 응, 이런 내용이구나. 좀 더 궁금한데 10줄은 어떨까? 내용 괜찮은 것 같네. 아, 맞다. 자막이나 한번 다운로드 받아봐야겠다. 오늘 학원에서 파이썬 첫 수업인데 자바보다 쉬운 것 같은데 파이썬을 파야 되나? 검색해봐야겠다. 영상이 너무 많네. 요약 한번 봐야겠다. 영어라 어렵네. 두 번째 영상 보니까 둘 다 중요하고 최근에는 파이썬이 인기라고 하네. 한번 봐야겠다. 여기도 한글처럼 자막 보기가 있네. 영어 듣기가 힘드니까 자막 다운받아서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나 봐야겠다. 영어 요약도 되는구나. 여기도 한글처럼 3줄부터 10줄까지 요약이 되네. 질문하기 기능이 있네. 파이썬이랑 자바의 차이점이 뭔지 물어봐야지. 스피드, 두 언어의 속도 차이가 있나? 자바랑 파이썬 중에 그래서 뭘 배워야 되지? 이걸 물어보면 되겠다. 자바를 한 다음에 파이썬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아이튜브는 한글, 영어 영상에서 정보 검색 시 편해서 좋네. 다음에 또 써야겠다. 네, 향후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대 효과입니다. 앞선 주요 기능을 구현할 경우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영상 정보 습득을 위한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하는 동안 퍼포먼스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요약 관련 및 Q&A 관련 기능에서 퍼포먼스가 일부 영상에 대해서는 높았지만 일부 영상에 대해서는 낮기 때문에 그 영상 관련 고도화가 향후 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로딩 속도의 경우 API 호출 횟수 및 페이지 전환 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 부분을 API 요청을 불필요하게 많이 하지 않는 쪽으로 리팩토링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실제로 런칭했을 경우에 수익성을 봤을 때 사용자와 기업으로 나눠 사용자의 경우 멤버십 기반으로 프리 유저의 경우 기능 제한 및 횟수 제한을 하고 실제 페이드 경우에는 월 정액 3,000원으로 하고 이용 기반으로 3,000원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멤버십 수입을 추구하고 기업 쪽은 전제 조건이 사용 유저가 쌓인 뒤에 광고 배너 형식으로 수익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참고했던 문서들의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및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원분들은 자리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반대인데 저 발표를 맡고 총괄을 맡게 된 팀장 권순신입니다. 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요약 알고리즘 Q&A 알고리즘을 자료 조사하고 키워드 및 요약 알고리즘 젠심을 활용하여 구현한 노현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인 페이지 그리고 영상 검색 페이지를 구현하고 반응형 웹페이지를 제작하며 메인 페이지와 영상 검색 페이지의 플라스크 연동 서비스를 제작한 이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검색 선택 후 영상 페이지를 만들고 전반적인 디자인 및 PPT 제작을 맡은 이예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텍스트 서머라이즈와 Q&A 기능 자료 조사를 맡았고, 그다음에 Q&A 알고리즘 구현을 맡은 이재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자연어 처리 및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을 구현한 임주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평가위원님들의 피드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발표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그러실 텐데도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신이와 아이들의 이 뭐라 그러죠? 팀 프로젝트명이 신이라는 어떤 여기 대표적인 인물인가요? 그게 제 이름이 순신인데 그거를 네네. 좀 귀엽게 표현해서 신이로 했습니다. 네, 시니어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읽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성에 앞으로 어떤 주어질 부분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노력한 결과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발표죠. 근데 굉장히 떨리셨을 건데 잘하셨어요.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떤 케이스에서는 데이터가 엄청 많이 나와 버릴 텐데 극단적인 표현하면 지금 파이썬 뭐 그렇게 때리셨지만 하셨지만 우리가 수학 뭐 철학 그렇게 하면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금 ER 다이어그램을 잠깐 봤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두 개가 연관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두 개 ER 다이어그램에서 유저와 데이터 간에 그래서 그런 그 DB 설계할 때도 조금 뭔가가 이렇게 업무와 연관되어서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설계 그런 것들을 이제 실무에 가면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와 비슷한 걸 제 친구가 비슷하진 않습니다. 근데 컨셉은 비슷한데요. 한 7, 8년 전에 키즈튜브라고 그걸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유튜브 영상 중에 그 부모님들이 되게 식당이나 애들을 이렇게 관리를 할 때 유튜브를 많이 틀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볼 만한 유튜브 영상 이제 그런 것들만 따로 필터링해서 만든 건데요. 그게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비단 아류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을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벌었었는데요. 이 부분 아이디어가 매우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고도화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문이나 컨설팅 같은 걸 통해서 안정화든 속도 개선 작업을 하시면 광고를 연동하면 아주 괜찮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은 벤치마킹하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빨리 선점을 해서 시장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잘된 것 같습니다. 일단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런 것보다는 실생활에서 불편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그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도출이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제품하고 비슷한
그러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기술 동향에 대한 분석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좀 독창성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러한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분석 작업에 대한 좀 충실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네, 평가위원님들의 질문은 여기까지 받을 거고요. 타 과정에 있는 이제 훈련생들이 질문을 좀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웅님의 여러분 질문인데 유튜브 시청자들은 조회수랑 구독자 수 높은 위주로 보는데 유튜브 내 일을 통한 필터링이 이미 있대요. 필터링이 있는데 여러분의 서비스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되세요?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유튜브에는 필터링 기능이 아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독자 수라든지 조회수가 있는데 이러한 거를 고려하더라도 동일 영상에 대한 리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독자 수와 조회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고 저희는 실제 내용을 자막 기반으로 보여줌으로써 조회수가 높던 낮던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들어가 볼 수 있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런 것 역시 이런 기존의 필터링과 결합해서 좀 더 정보 습득을 용이하는 쪽으로 풀어 나간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신 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남동분 팀의 자연어 처리 기반 일정 관리 어플리케이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원들은 여기 첫 번째 줄에 앉아 주시고요. 발표자 앞에 나와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자연어 처리 기반 일정 관리 어플리케이션 이지 스케줄 발표를 맡게 된 남동분 팀의 김유경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의 발표 순서는 좀 올리는데 괜찮아? 어쩔 수 없어요. 네, 제 발표 순서는 제안 및 배경부터 비즈니스 모델까지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배경입니다. 시간. 여러분들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간다. 와 같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이야말로 개인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인생의 결과,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좀 더 어릴 때 시간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을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직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짜여준 일정 또는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서 다소 수동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모든 게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뉴스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효율적인 시간 관리입니다. 실제로 자유롭고 선택적이지만 개인의 책임이 따른다는 입장에서 대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 일정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정 관리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캘린더, 네이버 캘린더, 에브리타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뉴스 기사와 논문에서는 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종합하면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번역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네이버 캘린더는 너무 많은 기능을 제공하다 보니 접근하기 어렵고 학습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일정 관리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 기능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 모두 일정을 일일이 수동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지 스케줄에서는 직관적인 UI, 여기에 더해서 간편하게 일정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간편하게 일정을 등록한다는 관점에서 저희는 SNS 메신저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자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한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면 만 6세 이하의 인터넷 사용자 중 무려 97.1%가 SNS 메신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중 83.8%가 사진, 동영상, 일정 등을 공유하는데 SNS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데 SNS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일정 관리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런 SNS 메신저와 연동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능은 SNS 메신저에서 텍스트를 이용해 간편하게 일정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저희의 핵심 기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NS 메시지를 자연어 처리하여 일정을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 두 번째는 등록된 일정을 아주 간편하게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기능. 그리고 음성으로 등록하는 기능. 다음으로 쉬운 검색 기능.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기능 구현 파트에서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계획부터 어플리케이션 개발까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유스케이스와 ER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과정은 저희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고 DB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분석 모델에는 플라스크 서버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아파치 톰캣을 이용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서버를 두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어 처리 모델 구성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비정형 텍스트에서 요소를 추출하는 기법은 크게 통계 기반의 SMT, 규칙 기반의 RBMT, 인공신경망 기반의 NM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SMT와 NMT의 경우에는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저희가 3주 동안에 일정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 팀은 규칙 기반의 RBMT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규칙 기반의 RBMT는 현재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정 내의 요소를 추출하여 그 요소를 각각 알고리즘화해서 자연어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처음 과제는 어떻게 일정에 있는 요소를 추출하느냐였습니다. 이것을 추출하기 위해서 뉴스 기사, 인터넷 자료, 논문 등을 참고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한 결과 일정에는 크게 시간, 장소, 목적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소들 중에 사실 현재 코로나 시대라서 비대면 활동이 활발하고 개인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장소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를 제외하고 시간, 목적을 기반으로 이제 자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적 데이터 조사는 이렇게 카카오톡의 기능을 이용하고 이 데이터를 전처리한 후에 약 25,000개의 데이터에서 140여 개의 일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직접 언급 방식은 5월 30일 14시처럼 날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이고 간접 언급 방식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내일, 이번 주, 다음 주와 같이 일정을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목적 부분은 목적에 붙어있는 접사, 조사, 어미를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일정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플라스크에서 시간, 목적 등으로 구분을 해서 DB에 저장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만약 일정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게 하면서 DB에 등록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약 40여 개를 만들었고 테스트한 결과 일정 데이터가 DB에 정확하게 등록될 확률은 약 75%였고 그리고 잘못된 문자가 탈락할 확률은 약 80%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약 77%로 나왔고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기능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네, 첫 번째 기능은 SNS 메시지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도착하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내 노티피케이션 리스너라는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이 데이터를 플라스크로 전송하게 되고 이게 만약 일정 데이터라면 분석을 한 후에 DB에 저장하는 형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SNS 데이터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일정이 캘린더에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네, 저희 음성 등록 기능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스피치 레코그나이저 API를 사용하였고 녹음하기 버튼을 누르고 녹음을 한 후에 녹음 중지 버튼을 누르고 일정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캘린더에 이제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일정 검색 기능은 날짜, 장소, 목적, 제목 등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왔고 SQL 조회문을 사용해서 개발하였습니다. 네, 저희 시연 영상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아니 이번 여름방학에 스마트 인재 개발한 수업, 토익, 공모전 이 세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일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정 관리요? 이지 스케줄 몰라요? 이지 스케줄? 한번 봐보세요. 일단 내 걸로 보여줄게.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기능이 있어. 첫 번째는 음성 등록 기능이 있어. 녹음 버튼을 누르고 다음 주 목요일 10시 10분에 전남대에서 박람회 참여 하고 녹음 중지 버튼을 눌러. 와 이거 진짜 인식 잘 된다. 그 다음에 일정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일정 등록 메시지가 나와. 그리고 달력에서 확인해보면 다음 주 목요일 13일에 일정이 등록된 걸 볼 수 있어. 마침 카톡이 왔네. 5월 23일 시험 공부? 좋지. 그래, 그때 보자. 이것도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 설정에 들어가서 SNS 데이터 가져오기를 누르면 방금 왔던 카톡 내용이 자동으로 등록돼.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해? 공유하기 기능도 있어. 원하는 일정에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고 카톡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어. 마지막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정들을 간편하게 검색하는 기능이야. 오늘 일정, 오늘 이후 7일의 일정, 모든 일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제목, 장소, 목적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원하는 일정을 검색할 수 있어. 어때요? 좋죠? 미쳤어. 이거 누가 개발했어? 그래서 이 어플의 이름이 뭐라고? 이지 스케줄. 감사합니다. 네, 기대 효과입니다. SNS를 이용한 간편한 등록, 그리고 등록된 일정을 간편하게 공유하고 추가적으로 이 음성 등록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용 방안의 경우 만약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진다면 데이터도 그만큼 많이 쌓이게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일정을 예측해주는 기능과 그리고 개인 맞춤 인공지능 비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데이터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 데이터를 익명화 처리를 해서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면 사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대학생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관련 광고를 수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두 번째는 부분 유료화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 유료화 서비스의 경우 프리미엄 수익 모델을 참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프리미엄 모델은 기본적인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되 그와 관련된 부가 서비스를 유료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흔히 게임 산업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현재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초기 단계에는 저희의 기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기능을 보완할 예정이고 그다음 서비스가 안정화된다면 인앱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캘린더를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이모티콘 그리고 스티커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참고 문헌이고 팀원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젝트 총괄과 어플리케이션 백엔드를 담당한 팀장 김유경입니다. 저는 GUI 디자인 문서 작업 그리고 PPT 작업을 맡은 송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모델을 개발한 유보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안드로이드 어플을 개발한 김종찬이라고 합니다. 네, 전 자연어 처리와 문서 작성, PPT 제작을 맡은 양가람입니다. 네, 저는 음성 등록과 검색 기능 플라스크 연동을 맡은 이명주입니다. 심사위원님들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많은 서비스 좀 울려가지고 제가 적응이 잘 안. 많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 차별성이 뭔지 그리고 지금 SNS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특장점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차별성 또는 특장점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은 이제 SNS 메신저와 일정 관리 프로그램 이 두 개를 연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수동으로 일일이 직접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날짜도 정하고 일정 제목도 정하고 만나는 사람도 정하고 이런 식으로 수기로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SNS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연어 처리해서 분석을 한다면은 이런 과정을 좀 더 줄여줘서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이제 일정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저희의 차별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죠? 네,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카카오톡 API를 따와서 메시지를 연동하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기능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기능 중에는 노티피케이션 리스너 서비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카카오톡에서 이제 배너로 알림이 뜨게 하면은 그 알림 메시지에 접근을 해서 그 안드로이드 기기 내에 있는 텍스트를 따오는 형식입니다. 그게 보안 레벨에 걸리지 않던가요? 그 보안 레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카오톡에서 이제 사용자가 알림 끄기를 누르면은 사실 저희 기능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림 켜기를 눌렀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일정 DB 같은 경우 서버에는 오라클로 저장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알람 데이터도 어디다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알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ER 다이어그램이 없어서. 아, 네네. 그 부분은 이제 휴대폰에 있는 기능과 연동을 해서 저희가 따로 DB에는 저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인지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되면 벨이 울리게 하려면 안드로이드 쪽에 있는 기능을 가져오던가 아니면 그쪽에 알람을 셋해 놓던가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연동하던가 그러면 그 뭔가 DB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그러게 되면 뒤에 있는 화면 설계하고 안 맞고 그래서 뭔가를 좀 하실 때 숙제하는 기분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이렇게 내가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잘 되는지 좀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다들 고생하는 것만큼 표현을 못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님들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질문 중에 카카오톡으로 문장 말고 짧은 단어로 여러 번 보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한 자료만 가져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대화 형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을 구하는 부분, 이제 일정을 정하는 부분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노티피케이션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을 따와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할 거면은 저희가 향후 과제에서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것을 이제 분석 모델에 올리면은 그거를 전체를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하는 기법을 활용해서 현재까지는 안 되고 이제 활용 방안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경 씨 팀도 발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에드넌 팀의 딥러닝 기반 얼굴 인식을 활용한 안전 등하원 알림 플랫폼 발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원들은 아래층으로 내려와 주시고 발표자는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를 위한 버스 안전사고 예방 어플리케이션 에드넌의 발표를 맡은 홍우영입니다. 저희 팀의 발표 순서입니다. 제안 배경, 개발 및 기능, 시연 영상,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팀원 소개 및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배경입니다. 저희 팀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어린아이가 버스에서 모두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가 버스에 남아있는 어린이를 파악하지 않고 버스 안에 방치된 상태로 문을 잠궈 그 안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여러분은 혹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란 통학 차량 가장 뒷좌석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여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경고음이 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사례들을 보시면 이 하차 확인 장치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작동하지 않도록 꺼버리거나 심지어 고장난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해놓고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의무화가 되었더라도 안일한 태도에 의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가 기획하는 안전사고 예방 어플리케이션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아이템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맘카페와 지인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약 60여 건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듯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들 중 70% 이상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모든 학부모들은 유치원에서 출발 혹은 도착했다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통합버스에 스차 및 하차를 하였을 때 알림이 가는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통합버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기능들을 가진 다른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 보았습니다. 유사 제품 현황으로는 퀴즈노트와 노란버스가 있습니다. 퀴즈노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치원의 공지사항이나 준비물을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행사 사진을 올려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단점으로는 오류가 잦고 자녀의 사진을 직접 하나하나 찾아야 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하원 시 안전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란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린이가 비콘을 소지하면 승하차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학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승하차 알림이 전송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단점으로는 비콘을 소지하지 않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다른 불상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설문조사 응답과 유사 제품의 단점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차별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으로 어린아이의 얼굴을 인식함으로써 RFID나 비콘 등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로는 인식한 어린이의 학부모에게 통합버스 탑승, 하차 푸시 알림을 제공하고, 또한 학부모에게 통합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ER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의 기능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드먼은 통학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학부모가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얼굴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어린이가 통합버스에 스차 혹은 하차 시 학부모에게 푸시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알림장, 커뮤니티, 앨범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흐름도입니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 중에 중요한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데이터 흐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인식 기능의 데이터 흐름은 앱 내에 버스 운행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실시간으로 카메라의 화면을 플라스크 서버를 통해 파이썬으로 전송을 한 후에 얼굴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어떤 어린이인지 파악을 하고, 이 파악된 어린이를 다시 플라스크 서버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문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설계하였습니다. GPS 기능은 데이터 사용자가 버스 운행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버스 좌표를 방법문을 통해서 파이어베이스 DB로 전송하고, 학부모는 이 좌표를 자동으로 갱신함으로써 버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과 파이썬을 연결해주는 플라스크 서버와 얼굴 분류 코드 및 실시간으로 화면을 전송해주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GPS 관련 코드 및 화면입니다. 저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카메라 X를 사용하여 앱을 구현하였고, 파이썬, DLIB, 플라스크를 통해 서버와 딥러닝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DB와 GPS는 파이어베이스와 구글 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원할 수 있도록 운행을 시작해볼까? 운행 버튼을 누르면 버스가 출발했다는 알림을 보내주고 아이들 태우러 출발. 홍우영 어린이 얼굴 찍고 자리에 앉아. 버스가 유치원에 도착했을까?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거의 다 도착했구나. 다행이야. 유치원 하원도 안전하게 시작해봐야겠다.
얼굴이 인식되면 부모님께 알림을 보내주니 믿고 맡기실 수 있어. 사원도 안전하게 완료. 오늘 왔던 알림도 확인 가능하니 편리하구나. 아이들을 다 데려다 주었으니 알림장 작성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겠다. 내일 준비물은 어떤 건지 알림장을 통해 확인해 봐야겠다. 맞아, 오늘 우리 아이가 상을 받았으니 커뮤니티에 자랑해야겠다. 유치원에서 올린 사진을 봐볼까? 오늘 사진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우리 아이 사진만 빨리 확인해야지. 사진 등록해서 확인 완료.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다음은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입니다. 에둔원의 기대 효과는 통학 중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효과와 학부모가 자녀의 위치를 파악하여 오래 기다리지 않고 자녀를 인계받을 수 있는 효과,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유인물이나 알림장 등의 기관에서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전달이 가능하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에둔원 서비스를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확장할 수 있고 열 감지 카메라를 연동하여 어린이 얼굴을 인식함과 동시에 체온 측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둔원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에둔원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알림 어플리케이션을 유치원과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맘카페, SNS 등으로 홍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또한 통학 알림 기능을 월, 분기, 년, 정액권으로 나누어 유료화시킬 예정이고 학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해당 기관에 학부모가 직접 서비스를 사용을 의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팀원 소개 및 참고 문헌입니다. 팀원들 올라와 주세요. 프로젝트 총괄 기능 및 통합을 맡은 홍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커뮤니티 게시판 알림장 기능, 푸시 알림 기능, 그리고 UI와 영상 제작을 맡게 된 정종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둔원 팀의 로그인 및 회원 가입 기능, 그리고 게시판 앨범 기능, 그리고 전체적인 UI 디자인을 맡은 박찬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PS 기능과 커뮤니티 푸시 알림 기능을 맡았고 그리고 DB 설계를 맡은 박연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I 디자인이랑 앨범 기능, 그리고 얼굴 분류, 그리고 PPT 제작 및 통합을 맡은 이명서입니다. 여기서 누르. 여기 누르라.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 저희 에둔원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심사위원님들의 평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아동에 대한 안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제품이 남아 있는데 혹시 여러분 왜 카메라 기능을 왜 구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마 퍼포먼스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딜레이 돼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안전운전하는 그 유치원에 그 버스 타고 하는 행동을 한번 모니터링 해본 적 있어요? 굉장히 급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기업에서 많이 쓰는 게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얼굴 인식은 써요. 그건 성인이잖아요. 네. 예, 그건 그 제도적으로 보면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정착인데 그 유치원 통학은 사실은 보면 대부분 그 안전에 체크는 하지만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얼굴 인식 이 부분이 트래픽이나 부하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안정적 환경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 구현한다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자체에서 얼굴을 분류하려고 했지만 그게 좀 퍼포먼스적으로 굉장히 좀 딜레이가 많이 일어나고 그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부하도 많이 일어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크 서버를 통해서 그 사진을 굉장히 좀 압축을 시켜서 그 서버로 보낸 다음에 메인 컴퓨터에서 그 사진을 받아와서 얼굴을 판단하고 다시 그 판단한 데이터를 텍스트 형태로 플라스크에 다시 전송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저희 모델의 퍼포먼스는 약 최소 1.5초 정도 그리고 최대 2.5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영상 처리하는데 얼굴 인식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개발을 하셨고 그 어떻게 좀 차별화된다 해야 되나? 다른 거하고 업그레이드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얼굴 인식 분야는 안드로이드 내에서도 활용 가능한 API들이 많은데 이게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도 능력들이 다 각지각색들이고 그 많이 좀 딜레이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들을 축소화시키기 위해서 서버를 통해서 메인 컴퓨터로 보내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 어떤 거? 알고리즘. 그러니까 얼굴 인식 알고리즘은 DLIB의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질의응답 더 진행하시겠습니까? 이번 그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실 때 지금 거의 900시간 가까이 배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얼굴 인식을 어떤 프로젝트에 적용하는데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그 부분이 취약점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프로젝트 주제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기획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아이템이든 저희가 그 학습한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어렵더라도 얼굴 인식 부분을 저랑 이제 저기 명서 씨가 2차 프로젝트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활용해서 조금 더 나은 것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아, 네.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좀 아쉬운 게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많이 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요. 근데 취지 자체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은 훈련생들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인식했을 때 테스트의 정확도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사실 정확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저기 코드를 보시면 잠시 코드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 우측 하단에 톨러런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0.6입니다. 근데 0.6이었을 때는 그 DLIB 특성상 그 얼굴 랜드마크로 그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 얼굴 랜드마크의 특징점들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치한다면 같은 사람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톨러런스의 값을 조금 더 낮춰주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에드넌 팀 발표를 마지막으로 해서 1부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분까지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2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순서는 쉼표팀의 회의록 자동 작성 화상회의 서비스 숨 발표입니다.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쉼표의 발표를 맡은 정철아입니다. 저희 팀은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영상회의록 자동 작성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소개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거요? 네, 저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요, 두 번째로는 기능 설계 및 구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연 영상, 네 번째로는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다섯 번째로는 팀 소개 및 참고 자료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개요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변곡점을 맞이하였는데요. 여러분은 코로나 이전에 화상회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이전 5.8%였던 재택 원격격 근무가 36%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은 매우 고역스럽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회의의 경우에는 놓친 부분을 다시 물어봐서 캐치해낼 수 있었지만 원격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중요 부분을 놓쳐 회의록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책임 소재에 있어 대본을 쓰듯 적는 것도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배경입니다. 협업 툴을 실사용하는 사용자가 19년 11월 코로나 이전에는 80만 명에 불과하였지만 코로나 이후 2020년 9월 481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로 사용하는 사용자는 379만 명으로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러한 증가세는요, 작년 대비 531% 성장으로 길어지는 코로나19의 수요가 높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회의록을 편하게 작성할 수 없을까? 라고 말이죠. 주제가 결정된 후에 저희는 유사 서비스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글로벌 노트, 마음 AI라는 서비스를 조사해 보았는데 기능은 우수하였으나 저희가 사용할 때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클로바 노트의 경우에는 녹음된 파일이 업로드하여 음성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하여 실시간 회의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보다는 메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회의 진행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마음 회의록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회의록을 작성해 주지만 요약이나 외부 파일로의 출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텍스트화가 아닌 녹음 파일을 업로드한 사용 방식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실시간 화상회의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저희는 차별점을 크게 4가지로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이고, 두 번째로는 그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시켜주고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의록을 HWP 파일로 변환시키는 기능이고, 마지막으로는 키워드로 분석하는 기능 구현이었습니다. 다음은 기능 설계 및 구현입니다. 저희의 유스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ER 다이어그램과 테이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그램 흐름도입니다. 오라클에서 사용자에게 요청을 노드로 보내주면 노드 JS에서는 이 실시간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이 실시간 화상회의는 파이어베이스로 음성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STT를 이용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다시 파이어베이스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리턴을 시켜준 데이터를 회의 종료 시에 한 번에 모아 오라클로 전송시켜주며, 이 전송된 내용은 오라클에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UI 구성입니다. 이 화면은 회의방 들어가기입니다. 회의방은 방 생성 시에 자동으로 방 번호가 만들어지며, 그리고 이 링크를 DB에 저장시켜 입장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은 화상회의실입니다. 화상회의 음성이 라이브 챗을 통해 실시간 텍스트화되며, 옆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텍스트 창이 있으며, 그리고 그 밑에 바에는 주요 기능인 음성어, 화면 끄기, 음성 녹음하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목록입니다. 화상회의가 종료되면 이 회의의 내용은 DB에 저장되어 방 번호를 기준으로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방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DB에 저장되어 있던 텍스트 내용, 참석자 명단, 작성자 명단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 저장하고 HWP 파일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다음은 HWP 출력 기능입니다. 이 HWP 파일 같은 경우에는 HTML로 작성되어져 테이블을 만들어 템플릿을 만들었으며 DB의 값을 가져와 출력시켜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의별 이슈입니다. DB에 저장된 요약 키워드를 가져와 플라스크를 통해 텍스트 랭크로 텍스트 마이닝했고, 그 결과값을 워드 클라우드로 출력시켜 전송시켰습니다. 이 코드는 실시간으로 텍스트 변환한 구형 코드입니다. 일단 녹음 스트림을 열고 실시간으로 음성을 받아와 텍스트화를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다음 화면은 실시간으로 음성한 내용을 파이어베이스에 저장시켜주고, 회의가 끝나면 전체 텍스트 요약과 오라클 DB에 저장시켜주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회의록 요약 구형 코드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먼저 하였고 텍스트 랭크로 키워드를 생성시킵니다. 다음은 Node.js를 통한 화상회의 구형 코드입니다. 새로운 사용자가 참가할 때 작동시키는 이벤트, 그리고 회의실을 나갈 때 작동하는 이벤트 코드입니다. 다음은 회사 이슈 구형 코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이클라우드를 이용하였으며, 빈도수에 따른 글자 크기와 원하는 글자를 생성한 후에 워드 클라우드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재생함 눌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즐거운 화상회의 시간이에요.
회의록 작성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숨 덕분에 즐겁습니다. 사용을 위해 로그인을 할게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숨은 회의를 만들거나 참가하기로 쉽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또한 회의록 보관함, 회의 이슈 분석, 관리자와의 소통을 위한 Q&A가 있어요. 회의실을 만들어 볼게요. 잘생긴 제 얼굴이 아주 잘 나오네요. 회의에 참가해 볼게요. 오늘은 음성인식 기획회의예요. 이제 시작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회의 주제는 기능 구현입니다. 말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좋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영상 안의 음성을 화자별로 텍스트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를 요약하고 분석해서 자동으로 회의록을 작성해보는 건 회의를 어떨까요? 마쳤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네요. 회의를 마치고 방금 진행한 회의록으로 들어가 볼게요. 회의보 관함을 통해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대화 내용들과 주제, 참석자들이 잘 들어와 있어요. 오타 등을 확인해 본 후 내용을 수정하고 한글 파일 저장을 실시합니다. 문서는 HWP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일정한 양식을 갖춰 깔끔하게 문서로 출력되었네요. 지금까지 회의록 작성을 하느라 고생이었는데 덕분에 퇴근 시간이 빨라질 것 같아요. 이제 서류 작성은 마치고 그간 있어왔던 회의 내용들의 키워드와 이슈를 분석해보고자 해요. AI와 얼굴 인식 서비스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네요. 이 내용을 상기시켜서 업무에 적용시켜야겠어요. 다음은 의견을 남기고자 문의사항에 글을 남겨봅니다. 작성을 마치고 제출할게요.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에서는 변동된 정보를 수정 가능하고 사용 시 간조해 회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는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회의록 관리가 편리해지고 키워드를 한눈에 파악하여 업무 효율이 증대되고 재택근무자의 증가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입니다. 지금 저희는 현재 스크립트 인식률이 한 78%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회의 분야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음성 인식을 90% 이상으로 늘리며 회의뿐만이 아니라 강의 분야에도 적용시키고 수어 활용을 통해 청각 장애인들과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케팅 전략입니다. STP 전략으로 보면 고객은 크게 온라인 회의를 하는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이고, 세그먼트로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으로는 녹음 기능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마음회의록 같은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줌 같은 화상회의록과 영상회의의 실시간 텍스트와 그리고 분석 부분에서 특화를 보이는 프로그램은 없어 새로운 시장의 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피 전략입니다. 일단 가격 정책은 일정 데이터 이상 초과 시 점진적으로 과금을 부과시키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배너 광고로 통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확대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다양한 연령대, 성별을 고려한 직관성 높은 UI 디자인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8로는 사내 ERP 업체를 통해 애드온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화상회의 기능 보완을 위해 줌이나 구글 미팅 등의 화상회의 어플과 협업을 하여 기능 부분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식으로는 배너 광고, 유튜브, 직장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팀원 소개 및 참고 자료입니다. 이게 참고 문헌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 다 올라와 주세요.
예, 저는 총괄을 맡았고 그리고 DB 구축 그리고 회의 이슈 분석 및 모델 구현 그리고 영상 작업 발표를 한 팀장 정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딥러닝과 백엔드를 맡은 박유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반적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맡은 한덕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시간 영상 회의 서비스와 자바 백엔드 기능을 담당한 문종진입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아이디어가 좋고요. 저희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이 회의록 작성하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키워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정확도가 잘 나타내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얼마 동안의 그 데이터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지 또 회의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답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원래 저희가 직접 모델을 구축해가지고 이제 말뭉치 DB랑 해가지고 다 다운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저희 그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전처리도 그렇고 학습시키는 기간이 한 일주일을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STT를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를 8줄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확도를 추출했을 때 74%에서 7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DB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4,000자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타입을 롱으로 해가지고 DB에 넣었고요. 추후에 이제 뭐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감안을 하고 일정 부분이 지나면은 유료화되는 형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키워드 추출 부분에 대해서 그 추출 범위는 어떻게 되죠? 단일 회의당 추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나 보면 회의가 하나만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회의 전체로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 내용이 저희가 뭐 많거나 이렇게 쌓이다 보면 누적되다 보면은 그 기간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눌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러한 누적을 많이 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UI 설계를 할 때 조금은 사용자 입장, 그다음에 데이터 보관하는 입장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UI 설계를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회의록 자동화 시스템은 기업에서 매우 필요해서 지금도 많은 제품이 개발되고 있거나 상용화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보니까 결국 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부분인데 제가 실제 회의에서 써보니까 그 일반 연설에서 사용하는 스피드하고 회의에서 하는 스피드가 많이 틀려요. 회의에서 말할 때는 거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되게 빠르거든요. 구글을 제가 써서 돌려봤더니 한 2줄 넘어가서는 인식을 못해요. 구글에서 쓴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적용할 때 회의보다는 아까 음성 녹취한 거를 빠르지 않아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일단 텍스트로만 정확히 바꿔주면 그것만 요약할 수 있어도 많이 업무가 절감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팀은 이제 다른 팀에 비해서 구성원 자체가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4명인데
또 상대적으로 전공인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숫자는 적지만 전공인 학생들로 구성된 그러한 팀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뭐 코피 전략이라든가 또는 뭐 STP 전략 또는 그 수합 분석 등등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모든 그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다 그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분석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 왔는데 너무 지금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떠한 기능, 다시 말해서 구현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에서부터 그 설계 단계 이 부분을 좀 보다도 좀 그 시간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게 그러니까 객체 지향적인 그러한 그 설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객체 지향 그 설계. 그래서 이제 기능 모델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적인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모델링,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이제 세 개가 서로 간에 통합이 돼서 하나의 그러한 그 솔루션으로 흘러가는데 그러한 그러니까 모델링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그 UML을 이용한 그런 그 다양한 그런 그 다이아그램들을 여기다가 좀 더 그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약간 적은 팀을 가지고 대단히 그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넘어가겠습니다. 타과정 훈련생 질문인데요. 외국어도 회의록 작성할 때 인식이 되나요? 네, 영어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할 때도 젠심하고 텍스트랭크 두 개를 이용해 봤는데 텍스트랭크가 좀 한국어 쪽에 특화돼 있어가지고 그 텍스트랭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철학시 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과정의 마지막 발표팀입니다. 아웃사이더 팀의 이야기 치료법을 이용한 심리상담 챗봇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웃사이더 팀의 발표자 이승현입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의 주제는 이야기 치료법을 이용한 심리상담 챗봇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안 배경, 두 번째로는 기능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 마무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서두에 이야기 치료법이라는 말이 나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이야기 치료법이란 자기 개방을 통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스트레스나 고민, 억압된 정서를 마음껏 표출하도록 자기 개방을 돕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트레스나 고민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안 배경입니다. OECD에서 제공한 표를 보시면 한국이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긴 만큼
우울지수가 전 연령대별로 증가하고 있고 우측 논문을 보시면 바쁜 현대인들 대부분 소통의 부재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각자 우울감이 오게 된 계기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다들 헐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좌측 포스터는 14년도에 개봉한 헐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감정을 다룬 소재로 당시 큰 이슈를 불러모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는데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해준다는 설정에 독창적이다라는 의견과 어떻게 인공지능과 소통하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평이 무색하게 5년 후 감정을 소통하여 치유할 수 있는 AI 로봇이 등장하였습니다. 최근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AI를 통한 상담 및 치료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우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공황장애 셀프케어 토닥이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상담 챗봇, 노인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로봇 파로와 같이 동물의 모습을 하여 감정을 치료하는 로봇 매개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담 챗봇은 심리 상담사를 대신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또한 별도의 로봇이 필요 없고 스마트 앱을 설치하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상담사와 1대1 상담하는 것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소통의 부재를 극복하여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보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AI 챗봇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장 및 유사 제품 현황입니다. 트로스트의 장점은 심리 상담사를 추천받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전문가와 함께 심리 워크숍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트로스트의 챗봇은 주어진 선택지에 대한 답변만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심심이 같은 경우는 최신 정보의 데이터로 즉각적인 대답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질문해주지 않고 기존의 대화 내용들이 삭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사 제품들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으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답 이외에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챗봇, 그리고 챗봇과의 대화를 통한 우울감 정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울감 정도 체크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챗봇과 대화한 내용을 텍스트 분석하고 감정을 총 5가지로 분류하여 수치하므로 나의 감정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우울증에 걸렸던 분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본인 스스로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울감에 빠져 무기력한 사람들을 위해 음성으로 일기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고 이 기능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기능 구현을 위해 저희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야기 치료에 대한 사전 지식과 우울감에 관한 사전 지식을 얻기 위해 논문과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를 얻었고 그 이후에는 정신과 전문의 인터뷰 영상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챗봇으로 우울감 정도를 체크해 본다라고 했는데 이 문항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지를 바탕으로 하여서 우울증 정도를 체크할 수 있게
자가 문항을 빌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봇이 빌드한 자가 문항에 대해 질문으로 던지면 거기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등 버튼으로 대답을 해서 객관적인 그 개수별로 그 우울감 정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API는 총 3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왓슨 API를 사용한 이유는 총 5가지 감정으로 더 세분화된 감정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고, 핑퐁 API는 일상대화 기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답변이 아닌 자유로운 일상대화가 가능해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STT API는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화 시키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저희 팀의 기능 흐름도입니다. 채팅하기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이 API가 연결된 파이썬에 들어가 텍스트 분석을 한 후 다시 보내주게 되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후 파이어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저장된 텍스트를 다시 감정 분석하여 그 분석 결과를 셀프케어 페이지에 그래프와 퍼센티지로 수치화해서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역시 파이어베이스에 다시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일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에서 음성으로 인식하게 되면 파이어베이스에 그 음성 인식한 내용이 텍스트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로 저장된 내용을 안드로이드에 일기 리스트, 제목, 내용들이 출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로 다시 가져와 그 내용들이 출력되게 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기능을 설계하기 위해 사용한 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구현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능으로는 플라스크로 서버를 구축하였고 파이썬에 연결된 API를 앱과 통신하기 위해 소켓 통신하였습니다. 그리고 DB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2열 다이어그램과 유스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UI를 통해서 기능 구현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처음에 인트로 화면이 보여지고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은 각종 우울과 관련된 정보들을 카테고리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챗봇을 통해 채팅을 하고 그 채팅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측 셀프케어 페이지에 빨간색 박스 안을 보시면 기쁨, 걱정, 슬픔, 짜증, 분노 총 5가지 감정으로 분석되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을 보니 왓슨 API의 정확도가 75%로 높은 편에 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일기 페이지에는 일기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일기 리스트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마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 음성으로 일기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우울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 지수가 높아 챗봇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상담사 페이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상담사 페이지에는 상담사 리스트, 상담사 정보, 실제 상담사와 채팅할 수 있는 페이지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힘들다. 이야기할 사람 한 명 없고 수담이랑 대화나 해볼까? 그래, 난 할 수 있어. 내일도 해보는 거야. 회사원들의 폭풍 공감 에세이?
재밌네. 오늘도 실수를 해서 부장님한테 한 소리 들었다. 내일은 좀 더 꼼꼼히 체크해야지. 할 수 있다 유그래. 아자아자 화이팅. 나는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달에는 우울한 날이 많았네. 다음 주에 상담 신청을 해봐야겠다. 윤미지 선생님? 이 선생님이 가장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것 같네. 오늘도 수담이는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애플리케이션의 기대 효과를 보시면 소통의 부재로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셀프케어로 본인의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전에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감소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감 해소로 인해 우울증 환자가 감소하여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개선 및 활용 방안으로는 위치 기반을 이용하여 상담 센터 및 상담사를 추천받을 수 있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감정 데이터를 상담자에게 공유하여 상담 초기에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감정 분석은 텍스트로만 이루어지는데 음성을 이용하여 목소리 떨림과 같은 분석을 통해 음성으로도 우울 정도를 판별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5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 제품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고 목표 고객은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판매 방법으로는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마케팅 전략으로는 직접 병원과 연계하고 SNS를 통한 홍보를 통해 고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수익 구조는 첫째, 상담사 연결 시 15분 무료 상담 후 유료 상담으로 전환하고 둘째로는 위치 기반으로 상담센터 및 상담사 홍보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그인, 또 메인 UI, UX를 구성하고 셀프케어 기능을 구현한 팀장 이승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이썬 API 연동 그리고 파이썬과 앱 소켓 통신을 연결한 유경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UI 디자인과 영상 제작,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API, STT API를 연결한 윤고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정일기 페이지 기능 구현을 맡은 오승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일기 UI, UX 구현 및 파이어베이스 연결을 맡은 고은나입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님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음성 인식 관련해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그걸 구현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영화 허를 언급하셨는데 거기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의 내용처럼 이게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음성 인식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STT API라는 것을 연동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알고리즘적으로는 저희가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API를 연동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헐이라는 영화는 그 다른 팀원이 말씀해 주겠습니다. 헐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데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논문을 확인을 했을 때는 2019년도 자료이기는 하지만 음성 인식 정확도가 7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글 API 기준으로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정도 기술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카이스트 교수님하고 그 챗봇 했거든요.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제 세계 챗봇 대회에 가서 1등하신 교수님인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90%가 넘고요. 네. 네, 그거 이제 MS라든지 그 네이버라든지 이쪽에서 자연어 처리하는 게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루다 그 써보셨어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구현을 하면서 사용한 핑퐁 API라는 API가 이루다에서 사용한 스캐터랩에서 나온 API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더 아이디어적인 부분으로 가면 나중에 훨씬 좋은 프로젝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더 안 계시나요? 타가정 학생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챗봇이 한번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면 이후에 챗봇이 사용자의 감정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달래주면서 친구처럼 말을 걸어주거나 대화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을 보고 이야기해도 돼요? 네? 네네, 일단 저희가 이제 연동한 API가 이제 핑퐁 API라고 그게 이제 일상 대화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API를 연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처럼 말을 걸어주거나 이제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꼭 어디 속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을 때 챗봇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을 이제 좀 더 편하게 했을 때 그 챗봇에서 이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그 API를 연동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승연팀의 발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발표는 다 마무리가 되었지만 우리가 여기에 계시는 심사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임방택 대표님의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AI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이제 실습들을 해보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이 어플리케이션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어떤 거냐면 그 같은 팀원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전부 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BC 세 사람이 있거나 ABCD E가 있거나 1부터 100명의 팀원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목표가 뭐고 해야 될 게 뭐라는 걸 똑같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발표자를 보면 부분 막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빨을 잘 안 닦아서 충치가 났나 어땠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참여를 안 했을 때 도우는 방법도 있거든요. 테스트 해주는 거죠. 나 프로그램 잘 못 짜. 그러면 테스트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테스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실하게 인식했을 때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영업 기발하게 잘하는 우리 스티브 잡스는 프로그램 잘 짰나요? 그 사람은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노후가 있죠. 누가 잘 아는지를 어느 기술을 가져다 쓰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빌 게이츠하고 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꼭 기술자가 되고 싶어 하시지는 마세요. 그런데 목표는 같이 공유하세요. 항상 똑같은 목표를. 그게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느낀 기분이었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2020 K-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개발자 과정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발표는 끝이 났고요. 우리가 아직 수료식은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5분 정도 휴식 시간 가지시고 영상 시사실에 다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면접 진행하도록 할게요.